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인사조직론 관련해서 해설 강의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또 애쓰셨는데요.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오셨는데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그 실력 발휘를 잘 해내셔서 꼭 합격의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15번하고 17번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가 액션 러닝이고, 그렇죠? 액션 러닝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7번 문제는 자, 의사 전달의 어떤 왜곡과 그에 대한 극복 방법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이제 조금은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그 지식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면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만 공부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개는 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직 목표 모호성 문제가 있어요. 이 목표 모호성 문제는 이제 지식을 묻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면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이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개론 교재에도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풀어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이런 액션 러닝과 의사전달 극복 방법은 나오긴 하는데 문제 자체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를 물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문제는 이제 지식이 없으면 풀기는 어렵지만 일반 개론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이 정도는 행정학 개론 내에서도 이제 풀어내야 하는 문제다 보니까 어렵긴 하나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번은 다양성 관리고 다양성 관리 요즘에 좀 관심이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잘 나오는 분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분야고 문제도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지만 답을 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좀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자, 18번은 리더십 문제인데 조금 내용은 쉬운데 답을 구하기 조금 어려웠던 문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번이 조금 의외로 난이도에 비해 좀 틀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 OD 문제도 있고요. OD 문제도 뭐 어렵진 않은데 뭐 틀릴 수도 일부 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문제 정도는 좀 틀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 모호성이나 다양성 관리나 리더십 뭐 OD 이 정도에서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10점 정도 빼고 그다음에 한두 문제에서 85에서 한 80점 정도 특히 이제 85점 정도가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85점이면 잘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점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봤다. 못 본 건 아니니까 이 정도도 그냥 잘 봤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85점 정도가 기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85점 정도 이상이 되면 좀 잘 봤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0점이면 아주 잘 본 거고 85점도 잘 본 점수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80점도 그렇게 못 본 건 아니니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85점 정도. 네, 나머지 문제가 좀 쉬워요. 한 5문제, 6문제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11문제가 너무 좀 쉽다 보니까 점수대가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확 쳐지는 점수가 별로 없는 또 이런 시험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자체는 점수대가 다 낮진 않을 거예요. 거의 다. 한 80점대 언저리 상에서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85점, 90점, 100점 맞기가 좀 어려웠다. 특히 이제 90점 이상이 나오기는 좀 어려웠던 시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공직구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공직구조에서 이제 폐쇄형은 여러분들 직업공무원제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업공무원제하고 개폐, 일신, 직업공무원제 다 기본적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폐쇄형은 개폐일신이에요. 개폐일신. 직업공무원제 연결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개폐일신. 폐쇄형은 계급제, 일반행정과 신분부장. 개폐일신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폐쇄형은 계급제를 토대로 일반 행정가 중심의 인사체계이다. 개폐, 일신 보시면 되겠고요. 폐쇄형은 자 외부 민간인들이 안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우리나라 5급 공무원 있거든요. 이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끼리만 공무원 하는 게 폐쇄형이에요. 민간인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개방령에 비해서 내부 승진 기회가 많겠죠. 이들끼리 승진하겠죠. 그리고
평생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다양한 일을 뺑뺑이 돌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회가 교육훈련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하면서 평생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생은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또 폐생은 자 기본적으로 자 내부 승진과 경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가 많다. 이게 폐쇄형의 장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자료들은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좀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폐쇄형은 개방형에 비해 내부 승진 기회가 많고요. 공무원의 경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을 많다. 경시하는 건 아니다. 개방형은 대신에 이제 공직의 계급이나 직위와 관계없이 신규 채용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뭐 4급, 그러니까 원래는 폐쇄형은 9급, 7급, 5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건너뛰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4급부터 개방형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공직의 계급이나 직위와 상관없이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게 개방형이라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임용권자나 임용재청권자가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 공직 내부면 공무원, 외부면 공직 외부면 민간인 중에서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방형은 공무원도 돼요. 근데 민간인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직 내부나 외부의 적격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민간인도 올 수 있다. 자 보시고요. 다만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직무급이고요. 직무급은 뭐예요? 직무의 난이도. 그래서 직위분류제에서 직무의 난이도와 곤란도에 따라 주는 보수죠. 그래서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고요. 이렇게 직무 수행의 결과나 성과, 실적을 기준으로 주면 그건 성과급이에요. 성과급은 당연히 실적에 따라 보수가 변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개인별 실적이나 성과가 보수에 반영되고 성과에 따라 계속 보수가 변하는 변동급의 성격을 갖는 것, 이거는 성과급이죠. 자, 그 답이 2번이고요. 2번 직무급처럼 직무급은 직무 수행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이런 직무의 상대적 가치, 등급과 직급 이런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급과 등급이 정해지고요. 그런 직급과 등급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게 직무급이에요. 그래서 직무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원칙에 따라 보수의 공정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게 직무급이고, 이런 내용은 이제 직위분류제 할 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와 관련한 보수가 직무급이다. 자, 3번 부서 간 조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좀 보셔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부서 간의 조정,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주면 의견이 이제 조율이 되겠죠. 그래서 조정의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자, 명확한 규칙을 잡아주면 서로 싸우지 않겠죠. 그래서 부서 간 조정할 때는 규칙 확립도 조정의 수단입니다. 또 이렇게 서로 갈등이 되거나 의견이 다를 때는 회의와 위원회 활용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맞는 말이고요. 또 위에서 명령으로 계층제 구조 속에서 하지마 조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층제도 하나의 조정의 수단입니다. 답은 기업과 디귿이고요. 좀 일반적 얘기니까 이거는 답은 1번입니다. 자,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인데요. 조직 일원화 전략의 산물이다 되어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은 이제 NPM 개혁 과정 속에서 정부가 과거에 일반 행정기관이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자, 책임운영기관, 공기업, 민간위탁, 민영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부의 서비스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일원화가 아니라 조직 이게 다원화 전략 속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책임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 일원화 전략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다양화하면서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책임운영기관이죠. 답은 1번이고요. NPM 원리에 따라 등장한 하나의 정부 조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운영기관까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부다. 자,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게 자료화 시켜서 저희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장은 임기제고요. 그죠? 그리고 기관장에게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에 성과 책임을 묻는, 재량을 주되 성과 책임을 묻는 보다 NPM 개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은 자, 책임운영기관 장을 뭐로 뽑아요? 임기제로 뽑고요. 임기제로 뽑고요. 큰 틀에 이제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자, 큰 틀에 임용권과 예산 운영권은 중앙행정기관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하고 돈을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부분은
재량을 주는 겁니다. 재량을 주고 그에 따라 성과 책임을 묻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조 속에서 NPM 계획을 했던 게 보다 책임은 연기관이다. 그래서 뭐 답은 쉽게 자, 1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험의 효용성 판단 기준인데요. 자, 시험을 통해 측정하는 행동이나 질문의 내용이 시험의 내용이 직무 수행을 위한 중요한 측면을 대표하고 있는가? 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능력을 정확히 검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경찰 시험을 볼 건데 필기 시험만 있으면 안 되고 필기 시험, 체력 시험을 담아내야 직무 수행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 시험이 내용 타당성이 있으려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다 담아내고 있어야 돼. 그걸 검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시험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시험 안에 내용적으로 자, 특정 직위와 의무의 책임에 직결된 요소들로 내용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도 양자 역학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내용적으로 과연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결된 요소들만 집어넣느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런 내용, 시험의 내용들이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대표하고 있느냐. 이게 내용 타당성이에요. 내용적으로 과연 경찰 시험이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과연 경찰 활동을 위한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다 대표하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내용 타당성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통해 측정하는 행동이나 질문의 내용이 시험의 내용이 직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국면을 다 담아내고 있느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표하고 있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내용 타당성이에요.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느냐. 자, 6번이고요. 공무원 연금의 재원 형성 방식 중 적립 방식에 얘기해. 적립 방식. 자, 우리가 적립 방식을 자, 기금 방식이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금제. 기금제는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 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안정적 연금이 지급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고요.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연금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기금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연금제도의 개시 비용과 연금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다.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뭐 몇십 조가 있어요. 그 돈을 관리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적립 방식은 기금제고 일반적으로 제도를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개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4번이 틀렸고요.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 기금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경제 사정이나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른 연금 지급의 불안정을 줄일 수 있죠. 왜? 돈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7번.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진 조직에서 브룸의 기대 이론과에 따라 구성원을 동기부여한다면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뭐냐 했을 때 자, A부의 조직 진단 결과 조직 구성원의 사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원인은 불공정한 인사 관행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몰라요. 많은 구성원이 업무 수행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승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과를 내도 보상, 승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과와 보상과의 관계. 여기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수단성이에요. 그렇죠? 자, 이 성과와 승진이란 보상과의 관계. 그건 뭐예요? 수단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로 동기부여가 안 되고 왜? 이게 빵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단성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성과와 승진 뭐요? 수단성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8번 에도크라시에 대한 조직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매트릭스, 네트워크,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이 에도크라시들이에요. 그런데 자, 매트릭스 조직은 자, 기본적으로 자, 권한 체계가 두 개다. 그죠? 본사 쪽의 명령 체계와 영업장의 명령 체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미국 대사관으로 보면 어떤 국방부 군인을 미국 대사관에 파견한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의 명령도 받으면서 미국 대사의 명령도 받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적 권한 체계로 명령 통일이 안 된다. 그래서 명령 통일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죠. 자,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은 외부 기관에 위임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역량, 핵심 기능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역량은 가지고 있고 기능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위임하는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 구조죠. 그래서 핵심 기능을 위임하면 안 됩니다. 자, 태스크포스와 프로젝트 팀이 있는데요. 둘 다 뭐다? 결국은
자, 수평적인 연결 기제다. 그리고 태스크포스는 문제가 해결되면 해체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다양한 부서가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모여서 횡적으로 연결해서 일을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해체하는 조직이 이제 태스크포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태스크포스는 부서들을 횡적, 이게 수평이요.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자, 목적을 달성한 후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해체하자. 프로젝트 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 소속된 부서와의 보고 라인을 유지하지만 이게 파견돼서 뭘 만든 거예요? 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은 원래 소속된 부서와의 보고 라인을 유지하지만 그 안에 이제 뭐 행안부, 외교부 이런 보고 라인도 가지지만 팀을 하나의 독립적 조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따로 이제 활동을 해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독립적으로 활동하되 다만 보고 라인 체계는 갖고 있죠. 그래서 비슷해요. 태스크포스랑 비슷한데 일단 답은 4번. 비슷하게 다양한 부서에 사람들이 왔잖아요. 지금 행안부도 없고 해양경찰도 없고 각자의 보고 체계를 있대. 이거 문제를 위해서 함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인데 좀 더 단기적으로 존속하는 게 태스크포스고 좀 더 장기적으로 가는 게 프로젝트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9번 조직 발전 얘기고요. OD입니다. OD고요. OD 방식은 이제 대표적인 게 감수성 훈련이고 감수성 훈련은 제가 배 타고 이게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배 타고 동동동동동동 타고 어떤 섬에 간다고 했어. 그 섬에서 각종 훈련을 받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근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렵지만 나중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감동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이 안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행태가 변화되고 배 타고 통통통 나오면 행복해지더라. 그동안 이해가 안 돼서 맨날 싸웠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서로 이해가 되고 이 프로그램 속에서 서로 이제 안쓰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 타고 나더니 행복해지더라. OD입니다. OD. 이게 감수성, 사람의 감성을 건드린다. 그래서 감수성 훈련은 참여자들 스스로 태도와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반성하게 되고 행태의 변화되고 근데 갔더니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섬 안에 여러 커플들이 와 있는 거죠.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팀이 되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겪어 나가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감수성 훈련은요. 자, 외부와 차단된 특정 장소 어디야? 섬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훈련 집단을 형성해서 이게 트레이닝 그룹 훈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하지 못하던 비정형적 체험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행태가 변화되더라.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게 감수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감수성 훈련은 참여자들 스스로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도록 유도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트레이닝 그룹이 형성돼요. 그래서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런 행태의 변화가 생긴다. 이게 3번 감수성 훈련이고요. 자, 팀 발전은 팀 구성원 간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의 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의 팀을 전우회를 키워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철부대 같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강철부대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가 이제 각 우리나라의 어떤 특전사, 뭐 UDT 등 특수부대 출신들이 제대하고 나서 잘 모르는 사람 4명이 한 팀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수부대 중에 어떤 팀이 가장 강할까? 뭐 이런 경기, 훈련하면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안에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부대 출신이었다라는 하나로 그냥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4명이서 막 그 과제를 해결해 가면서 뭐가 형성된다? 전우회가. 그러면서 하나의 팀 빌딩 해가는 게 팀 발전입니다. 그래서 팀 구성원 간 협조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 그래서 팀 빌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원 간 협력적 노력을 향상시키면서 하나의 팀 성과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고요. 과정 상담은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하는 걸 목적으로 하면서 다만 외부의 변화 담당자가 자문을 해주면서 이런 과정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좀 수정하면 좋겠어. 이렇게 외부의 변화 담당자의 자문을 얻으면서 이제 과정을 고쳐 나가는 걸 과정 상담이라 하고요. 자, 태도 조사 완료는 구성원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에 환류시켜서 너가 이런 태도나 이런 행동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더라. 이런 태도에 대한 어떤 방안, 조사를 해줘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거. 이게 태도 조사 완료입니다. 자, 그래서 OD는 이렇게
태도 조사하려는 구성원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류시켜서 개선 방안을 찾는 거고요. 자, 과정 상담은 개인 또는 집단의 업무 처리 과정을 개선하는 건데 다만 자, 내부가 아니라 외부 변화 담당자가 자문을 한다. 다만 여기서 내부, 외부 이런 단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런 걸 잘 바꾸니까 내부, 외부, 그래서 외부 담당자가 자문을 한다. 잘 몰라요. 근데 다 모르는데 4번에 내부, 외부? 이거라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4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인데요. 이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일반 그 개론 책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야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문제긴 하나 내용적으로는 조금 깊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풀 수 있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조직의 목표 모호성인데요. 자, 지시적 모호성은 사명을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쟁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경쟁적 해석이에요. 근데 지시를 했더니 그 지시 내용이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게 지시, 구체적 행동 지침, 지시할 때 발생하는 모호성, 이걸 지시적 모호성이라고 해요.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 자체가 뭔가 뭘 하라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모호하다. 자, 우선순위 모호성은 다수의 목표가 있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은지 낮은지 이 목표 자체의 우선순위를 잡기가 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경쟁적 해석보다 모호하다. 자, 사명을 설명 이해하는데 모호하다. 뭘 원하는지 어떤 사명, 어떤 목표를 잡았는지가 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 이해 모호성은 과연 이 목표가 원하고 의도하는 어떤 목표나 사명이 뭐냐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조직이 사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진전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 경쟁적 해석 모호한 거고. 자, 이걸 뭐라 하면 평가적 모호성. 그러니까 목표가 모호하다 보니까 평가하기도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적 모호성인데 잘 보면 위임적 모호성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냥. 조직이 사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진전을 평가할 때. 이 말하고 위임적 모호성? 하고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 내용적으로 좀 사명을 설명할 때 우선순위, 다수의 목표 중 우선순위를 할 때 지시, 행동의 지침을 할 때 이런 건 연결돼 있는데 여기는 말 자체가 좀 연결이 잘 안 돼 있고요. 일단 이걸 평가적 모호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데 조직 목표 모호성이 네 가지예요. 지시, 우선순위, 사명, 그다음에 평가적 모호성이 있다. 근데 이걸 평가적 모호성은 지식을 알면 좀 더 쉽게 평가, 그죠? 풀 수 있는데 좀 몰라도 위임적 모호성과 여기 뒤에 있는 말이 좀 연결이 잘 안 돼 있다. 만일에 이렇게 되려면 위임 이런 표현이 뭔가 나오면 좋아요. 여기는 사명, 우선순위, 지침 나오는데 여기는 위임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4번이 답 될 가능성이 좀 몰라도 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성과평가 시 오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인데요. 여러분 연쇄효과는요. 도표식 평정에서 문제 뭐예요? 극복하는 기법들이에요. 근데 도표식 평정을 하면 연쇄효과가 극복되는 게 아니라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타납니다. 답이 2번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관대화나 집중화를 방지하는 건 뭐다? 강제 배분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 배분법을 하면 이런 집중화나 관대화나 엄격한 경향을 방지할 수 있어요.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근접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근접 오류를 방지할 때는 우리가 외울 때 목, 중, 독으로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중요 사건 기록법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뭐는? 근접 오류는. 자, 그래서 자, 오류의 이렇게 근접 오류는 뭐로? 목, 중, 독, 중요 사건 기록법으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 소청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소청심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행정심판이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제도고요. 당연히 심판이니까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 처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담이에요. 상담. 불만 토로. 상담을 통해서 그 결과는 권고지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는 하나의 행정심판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청심사는 이렇게 어떤 근무 조건이나 인사, 승진, 금평에 대한 어떤 불만 혹은 상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무 조건이나 인사 관리에 대해서 고청심사가. 자, 그래서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이고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짱 정도 되면 정무직이죠. 그런데 이렇게 근무조건, 인사관리 등에 관련해서 불만사항은 자 이렇게 소청심사가 아니라 보다 고충처리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이런 것도 충분히 뭐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인사조직론이 어려운 문제가 한 5문제가 있는데 나머지가 쉬워요. 그래서 나머지가 좀 쉽게 풀리고 그래서 한 80점 정도는 많이들 맞췄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5점, 90점, 95점이 좀 적은, 그러니까 상위권이 굉장히 적은 이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3번 개선이고요. 참모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선은 조직 내에서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 장관, 차관, 국장, 과장처럼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걸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이게 이제 차관보, 막류 등 담당관 등 막류들은 전문적 조언을 하는,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선이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막류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선, 보조기관, 막류, 보좌, 참모 조직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선을 하면 당연히 권한 책임관계가 딱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지고요. 막류는 뭐가 돼요?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선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요. 참모가 간접적으로 기여하죠. 3번이 틀렸고요. 자, 개선 기관은 의사 결정과 집행 권한이 있지만 참모 기관은 집행 권한은 없죠. 실제 일을 하는 건 개선이에요. 그래서 개선은 권한 책임 관계가 명백하지만 참모 기관은 최종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번 개선 기관은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지만 참모 기관은 조직의 신축성과 동태성, 각종 전문적 조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고 그러면서 신축적이고 동태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고요. 답은 3번. 자, 14번 역량평가 얘기고요. 자, 역량평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보 강사예요. 초보 강사인데 저는 초보 강사다 보니까 과거의 성과가 없죠. 그래서 과거 성과가 아니라 단순한 근무 실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뽑을 거냐. 초보 강사는 그럼 과거 성과가 없으니까 안 뽑아요? 아니죠. 신입을 뽑을 때는 이렇게 미래 잠재력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 잠재력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우수 성과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보 강사면 지금 과목 불문하고 1타 강사 우수한 성과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뭐 보니까 유머, 강의력, 발음, 교재, 외모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과거에 성과가 없더라도 잠재력이 있구나 해서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평가자들이 뭐 초보 강사를 뽑는 거라면 학원 관계자, 이미 그 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 쭉 모여서 이 초보 강사가 하는 이 강의를 관찰을 하고요. 그들이 합의를 통해서 이 사람 뽑을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다수의 평가자들이 참여해서 합의로 이제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그리고 시범 강의처럼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하고 피평가자의 행동을 제가 강의하는 거를 직접 관찰해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 미래 잠재력이다. 그래서 과거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단 과거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역할 수행, 서류형 기법 등과 같은 다양한 실현 과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역할 수행이 이제 시범 강의처럼 여러 가지 과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역량 평가는 자, 다양한 실현 과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실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많이 설명드렸던 거니까 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문제인데 액션 러닝은 이제 내용은 아는데 이 액션 러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식적인 문제라서 사실 풀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션 러닝은 실제 어떤 상황의 관찰, 가서 실제 이게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고 그 실제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란 건 액션 러닝도 하나의 교육인데 이렇게 강의실에서 현실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관찰하고 직접 문제에 부딪히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 이런 게 액션, 일하면서 실제 하면서 배운다. 자, 그래서 액션 러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과제를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상의 과제가 아닙니다. 조직의 생존이나 이익과 직결되는 현실적 과제에 직접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 집단들을 형성하고요. 그들이 가서 현실적으로
부딪혀보고 실제 그들이 도출한 해결 방안을 위한 실행 전략을 세우고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봐야 할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 이런 학습자 집단 자신이 스스로 효과적 해결 방안을 질문해보고 성찰하면서 일하면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직접 해보면서 현실적인 과제 속에서 배워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몰입을 해야 할 거고요. 다만 이 학습 과정이다 보니까 숙련된 퍼실리에이터, 도와주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액션 러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한 요소예요. 이 6가지가. 그래서 적절한 과제를 선정하고 적합한 질문과 성찰하고 숙련된 퍼실리에이터. 하지만 1번 적절한 역량 모델 투입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지식적인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내용적인 거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답은 1번이고요. 이제 보통 인사 조직론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학 개론에 의해서 문제가 웬만하면 풀려요. 풀리는데 이제 지식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이제 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쉽죠. 자, 16번 거래비용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거래비용 이론은 결국은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시키면서 오는 불편함, 짜증, 화, 돈, 이런 게 다 거래비용이에요. 하나의 마찰이다. 불편함, 짜증, 화, 돈, 이런 게 다 거래비용입니다. 뭐 할 때? 남에게 맡길 때.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어떤 일을 그냥 민간 위탁, 시장에 맡길 것인지 정부가 직접 할 것인지. 그래서 시장에 맡겼더니 정말 마음대로 안 돼요. 정부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짜증나고. 그러면 정부가 직접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비용 이론은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혹은 뭐 주체가 조직을 만들어 할 것인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비용 이론은 시장에 맡기면 이제 짜증, 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거래비용이 있는 거고 내가 직접 하면 거래비용 확 주는데 대신에 이 조직을 운영하는 조정비용과 내부 비용이 드는 겁니다. 이건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비용은 적은 게 좋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적을 때는 그냥 조금 불편해도 맡기는 거고 시장에 맡기는 거고 하지만 조직을 직접 내가 운영하는 게 좋으면 그땐 조직을 이게 조정비용과 내부 비용이 적을 때는 차라리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거래비용을 확 줄이고 조직 내부로 가져왔다. 거래비용의 내부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자산 전속성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산 전속성은 전속돼 있다. 우리가 전속된 배우다. 뭐 이렇게 하죠. 전속돼 있다. 그럼 뭐 이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산 전속성은 이전의 정도예요. 이전이 얼마나 쉽냐 어렵냐의 정도입니다. 이게 자산 전속성, 자산 특정성이다. 자, 그래서 자, 조직을 만들면 조직과 시장의 문제예요. 그렇죠? 조직을 만들면 정보의 편제성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누군가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이 조직에서는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편제적으로 갖고 있는 건 문제를 해결해서 오히려 조직 내 이 정보 공유를 통해서 훨씬 더 조직을 만들면 어떻게 됐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를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보를 이 조직 내에서 뭐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면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이제 거래비용 이론에서 말하는 조직입니다. 또 조직은 이 정보가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편제성의 문제를 줄이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렇게 정보의 편제성 문제를 해결한다. 뭐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이렇게 좁은 곳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을 많이 완화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부의 주체에 맡기면 그들이 노는지 열심히 일하는지 알 수 없지만 조직 내에 있으니까 서로 보이죠. 그래서 시장보다 훨씬 더 기회주의적 행동, 논다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속인다. 이런 행동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조직을 만들면 왜 시장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까? 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직을 만들었을 때 이런 편제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적발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자산 전속성은 전속되어 있다. 그래서 특정 거래에서 사용되는 자산의 이전 가능성, 얼마나 이전이 쉽냐 어렵냐 이 말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런데 다수의 교환 관계는
일을 할 때 한 명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명에 맡기면 어떻게 해요? 속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수의 교환 관계가 있을 때는 자, 다수자의 교환 관계가 지배적인 상황, 이게 뭐예요?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기회주의적 행동에 의해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걸 막을 수 있죠. 경쟁을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기본적으로 중고차 시장이나 뭐 옷을 사러 간 거야, 시장에. 업체 하나가 있으면 내가 속을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 옷 사러 갔는데 똑같은 옷이 이곳저곳이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속겠죠. 물어봤는데 여기 3만 원이래. 물어봤더니 2만 5천 원이래. 뭐 2만 원이래. 아, 2만 원이구나. 훨씬 더 내가 속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교환 관계가 지배적이다 보다 경쟁이 있을 때는 이 기회주의적 행동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런 기회적 행동에 의해서 시장이 기능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시장이 경쟁적일 때는 오히려 이런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수적 교환 관계가 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조직이 효율적일 수 있는 이유. 시장이 어떨 때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자, 17번 문제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17번 문제는 좀 어렵고요. 이게 의사전달 장애 극복 방법을 전체로 좀 알고 내용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일단은 보시면 의사전달할 때 왜 수신자,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고 누가 받는 사람이, 제 정보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수신자가 수용 거부. 여러분들 왜 카톡 차단하나요? 왜 연락했는데 안 받나요? 왜 일십 하나요?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정보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수신자의 수용 거부로 인한 장애가 극복되는 게 아니라 대인 관계를 개선해 줘야 합니다. 상대가 의사전달 과정에서 상대가 수신 거부하는 건 뭐예요? 나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인 관계를 개선해야 이런 게 해결됩니다. 자, 2번. 계층제에서 계급성과 이에 부수된 상징을 강조하면 이게 계급성을 강조하다 보면 정보의 왜곡과 단절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해요. 여러분들 이제 계층제 구조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의사전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자꾸 이런 시키면 짜증난단 말이야. 난 모른 척하고 싶은 거야. 윗사람 얘기하는 건 듣기도 싫은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꾸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윗사람의 어떤 계급성과 부수성, 내가 부모인데 내 말 들어야지. 계급성과 이해 부수의 상징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정보 왜곡과 단절이 증가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근데 3번. 근데 이제 답을 구하기 쉬운 건 3번이 너무나 좀 딱 보기에 답이 좋아요, 문장이. 그래서 이게 어렵긴 한데 답이 3번 같다. 답을 구하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 회의 등 시기적 조절을 통해서 정보량을 이렇게 표준화하면 과부하, 정보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극복될 수 있겠죠. 정기적 회의로 계속 정보가 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그러니까 물도 한 번에 뭐 계속 몰아치면 넘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적절하게 물을 공급하면 넘치지 않겠죠, 물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정보량을 표준화해서 보내면 과부하로 인한 장애는 극복되겠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답은 3번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예요. 4번. 왜곡과 누락을 극복하기 위한 가외성 방법은 메시지 내에 편파가 게재되었다고 보일 때 그에 맞서는 편파를 모색하도록 해서 차이 해석을 뽑아내는 것이다. 되는데 이 왜곡과 누락, 뭔가 누락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죠? 정보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왜곡되고 자꾸 뭔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 정보의 우선순위 설정하는 게 좀 좋아요. 뭐냐면 중요한 정보는 누락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그죠? 중요한 정보는 왜곡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왜곡과 누락을 극복할 때는 이제 우선순위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중요한 정보는 누락되지 않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상향식으로 이건 아래에서 위로 정보가 올라갈 때 얘기예요. 근데 일정 부분은 자꾸 정보가 누락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중요한 정보는 다 올라가겠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정보의 우선순위로 보통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자, 18번. 자, 블레이크와 머튼은 팀형을 업무와 인간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십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블레이크와 머튼의 모형에 따르면 팀형은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이 팀형이에요. 팀형 단합형이. 그렇죠? 그래서 1번처럼 자, 업무와 일, 인간을 다 잘하는 사람, 모두 높은 사람. 이게 이제 팀형이죠. 팀형. 답 맞고요. 근데 이 니은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 자체는 아는데 모두 다 스스로 리더가 돼야 한다. 셀프.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모두 자신들을 리드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리더가 돼서.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는 셀프 리더가 되도록 도움을 주는 리더십이다.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쓱 보면 맞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는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는 누가 리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리드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리더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구성이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는 리더십이지 이런 리드하는 셀프 리더가 되도록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리더가 있고 어떤 리더가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리더가 돼야 한다.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에요. 누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리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 리더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스스로 자신을 리더할 수 있도록 누가 도움을 주니까 누군가 있잖아요. 리더가 지금 어떤 리더가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좀 어려워요. 얼핏 보면 그냥 쓱 보면 맞거든요. 디귿 피들러의 상황적 리더십은 자 우리가 피부까지 이렇게 외웠어요. 피부까지. 그래서 피들러가 이렇게 관계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 그렇죠? 부하의 관계, 과학 구조. 피부과 권 이렇게 외웠어요. 피부과 권 혹은 피부과 지 외웠는데 지위 걸려. 피부과 권. 근데 이거를 우리 교재는 써 있죠. 업무. 그래서 과업 업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LPC 척도를 이용한 것도 누구다? 피들러다. 자, LPC 척도도 뭐다? 피들러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피들러는 자, 피부 이제 부하인데 이제 구성원의 관계. 피부과 관대 과업인데 업무. 그다음에 권력. 그래서 피부과 권인데 돼 있는데 일단 외우셔야죠. 자, 피들러 얘기고요. 자, 그래서 LPC 척도를 이용한 건 하우스 에반스가 아니라 누구다? 피들러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실제 이걸 답 구하기는 이건 기억, 디귿, 리을은 쉬운데 니은이 좀 어려워요. 니은이. 그래서 답은 1번. 19번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 위원회형 형태로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실제 비독립 합의형 형태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앙인사위원회가 DJ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존속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원회형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위원회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독립 단독형으로 인사혁신처로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위원회 형태가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위원회형 인사기관은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DJ 노무현 때, 대통령 때. 2번, 현재 미국의 중앙인사기관은 위원회형의 연방인사위원회다. 아니죠. 이거는 자, 미국은 이게 펜들턴법 때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박탈하면서 실적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독립합의형의 연방인사위원회를 설치했고요. 하지만 78년도 공무원 제도 개혁법 이후로 지금은 인사관리처라는 비독립 단독형의 실적제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보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사관리처죠. 인사관리처. 그렇죠? 연방인사위원회가 아니라. 그래서 현재 미국의 중앙인사기관은 위원회형 아니고요. 연방인사위원회 아니죠. 그렇죠? 3번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대통령 직속은 아닙니다. 집행부 형태는 맞는데 비독립 단독형 인사혁신처는 맞는데 대통령 직속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제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밑에 둔 게 아니라 국무총리 밑으로 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이제 공무원 교육훈련, 연구개발, 평가, 교류협력 등을 관장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거 뭐 기본 뭐 가벼운 얘기고요. 뭐 인재개발원이니까 당연히 인사기관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1번, 2번, 3번을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보시고 답은 4번이다. 자, 20번.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되어 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인데요. 일단 경력직이면 일반직 아니면 특정직인데 국세청장은 뭐예요? 정무직이죠. 하지만 청장인데도 청장, 총장인데도 경력직이 아닌 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경력직인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경찰청, 검찰총장은 뭐예요? 특정직이죠. 경력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청장, 보통 청장은 정무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보다 특정직이다. 그래서 국세청장은 정무직으로 특수경력직이지만 경찰청장, 검찰총장은 보다 경력직이다. 거기에 전문경력관은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적인 공무원을 뽑을 건데요. 이 공무원들은 보다 일반직이에요. 일반직. 그래서 일반직으로서 이들은 보다 기본적으로 경력직이다. 경력직 공무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답은 1번 돼 있고, 경력직에는 전문 경력관도 있고요. 전문성 확보를 해서 임기제도 경력직이죠. 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국가공무원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은 직무 내일을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돼 있고요. 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청렴의 의무라고 해요. 청렴의 의무. 청렴의 의무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처럼 자,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해충돌. 그렇죠?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해라. 이런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그래서 한 번만 보시고요. 1번, 2번, 3번은 그래도 많이 나오는 법령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얘기로는 이해충돌, 이해관계 딱 나오면 이게 공직자윤리법 아니면 이해충돌방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 느끼면 이해관계는 사적이니까 이해충돌인데 이거는 이해충돌방지법 아니면 뭐다? 공직자윤리법.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에 있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2번 다양성 관리인데요. 다양성 관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 구성도 예를 들면 미국이면 백인만 다 있으면 안 되고, 그죠? 백인도 있지만 흑인도 들어가고 황인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다양성이에요. 또 나는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싶고 나는 9시, 나는 10시. 사람마다 출근 시간이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걸 조율해 주는 거.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다양하다. 그런 다양성을 조직 내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양성 관리입니다. 그래서 협의로 의하면 이제 균형인사 정책이 대표관리제예요. 그래서 대표관리제처럼 흑인, 백인, 황인 뭐 다양한 사람들이 공직사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거에 넘어서서 광의로 의하면 일과 삶의 균형.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한다든지 이런 일과 삶의 균형까지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다양성을 우리 사회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질적인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이면 그게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 것이다. 이게 다양성 관리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유형 중에서 뭐 직업이나 직급이나 교육 수준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화도 심할 거고요.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직업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을 봤을 때 뭐 직업군이나 직급이나 교육 수준은 사람 굉장히 달라지겠죠. 변화 가능성이 크다. 근데 다양성 유형 중 자,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뭐 강원도 등 출신 지역 학교 이게 다양성. 그런데 성적 지향과 종교는 사실 이제 가시성이 높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역 학교 이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성적 지향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동성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나 종교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시성이 좀 낮을 수 있다. 어디가?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성적 지향과 종교는 가시성이 높지 않다. 근데 여기서도 3번, 4번은 답은 아닐 거고요. 이렇게 유형 중 이런 것들은 변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는 가시성이 높다. 여기서 바꿀 거예요, 분명히. 답도 중요하지만 내가 찍을 때 1번, 2번 중에 하나가 있구나. 그런데 성적 지향 이런 건 가시성이 높을까?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처음 봐도.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고요. 자, 23번 주인 대리인 이론인데요. 주인 대리인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정보 비대칭인데 누가 정보가 많다? 대리인이. 그래서 누가 주인 정보가 적다? 주인이. 그래서 누구의 정보를 줄여야 돼요? 대리인의 정보를 줄이고 주인의 정보를 늘려서 이걸 뭐요? 같게 만들어줘야지 주인 대리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잘못된 정보로 대리인을 잘못 뽑았다. 역선택. 주인이 노는지 안 노는지 몰라서 대리인들은 그럴 땐 논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논다요. 역선택은 속였다. 속여서 내가 취업했다. 이 말입니다. 핵심보다 대리인의 정보가 많다. 그래서 대리인의 정보를 줄이고 주인의 정보를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학력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대리인에게 드러내면 대리 손실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대리 손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리 손실이 역선택, 도덕적 해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히려 주인의 정보를 대리인에게 드러내면 오히려 더 대리인 정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고요. 그런데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리인이 자꾸 속이니까 속이지 않고 또 가장 좋은 대리인을 뽑으려면 (4번)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면 되겠죠. 뭐 하는 거예요? 경쟁시키는 거죠. 그 대리인들과 경쟁과 상호 통제를 유도하면 대리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 명 있으면 다 놀지 않는 한 얘가 일한 만큼 얘가 이렇게 일을 하면 다른 애들은 놀았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대리인과 경쟁이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이제 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처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공해서 대리인으로 할 거면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하면 얼마 주고 더 성과 얼마 내면 얼마 주고 더 성과 내면 얼마 줄게. 차별화된 복수 계획을 단계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놀면은 돈을 못 벌지만 더 하면 돈을 더 버니까 이 복수의 계약을 제공하면 대리인으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계약을 해주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자, 24번 토마스의 갈등 관리 방식입니다. 봤을 때 자, 토마스는 상대방만 욕구만 충족되면 수능, 나만 충족되면 경쟁, 둘 다 못하면 회피, 서로 양보하면 타협, 둘 다 윈이 나면 협동이야. 양보하면 타협. 그래서 자 상호 희생과 양보를 통해 당사자 간 이익을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면 그건 협력이 아니라 뭐요? 타협이죠, 타협. 자 수용은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욕구가 충족되는 거고, 자 회피는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냥 쟁점으로 비껴나가서 해결을 연기하는 겁니다. 회피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충족 못합니다. 경쟁은 권력 위협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희생하고 나만 욕구가 충족되는 게 경쟁이죠. 일단 협력, 타협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쓰레기통 모형은요. 불확실성과 혼란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선호의 불명확성, 불투명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 상황 속에서 합리성이 제약되고요. 이런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가 이제 합리성이 제약된 상태고, 그런 상태보다 이런 게 선호의 불명확성, 불명확한 인과관계, 유동적 참여자가 있으면 합리성이 제약된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문해 참기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결합될 때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 어떤 우연히 만나게 되는 점화장치가 있게 되고, 그 점화장치에서 만나게 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의사결정이 굉장히 진빼기와 날치기로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 될 수 있다. 근데 진빼기는 자 탈피로 문제의 주장자들이 힘이 빠져 다른 의사결정기를 찾아 떠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진을 빼게 만드는 겁니다. 날치기는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기 전에 재빨리 통과시키는 거죠. 이게 날치기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쓰레기통 모형은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선호는 불확정적이다. 선호의 불명확성. 점화계기는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를 우연히 결합시키는 충격이다. 그렇죠? 그래서 문해, 참, 기 이 4가지가 우연히 결합되는 점화장치로 인해서 만나게 된다. 그때 의사결정이 된다. 근데 그게 굉장히 우연히 일어나더라. 자, 3번. 그런데 짐 빼기 작전은 자,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짐 빼기하고 사실 그렇게 딱 관련이 있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을 빼게 한다. 그래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여유가 있을 때 마코 실력자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까지.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이제 짐 빼기 뭐냐면 마코 실력자한테 자꾸 그냥 시간을 질질 끌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칠 수 있도록 그냥 자꾸 하고 그냥 마코 실력자에게 자꾸 시간 좀 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 빼기는 마코 실력자에게 의존하는 방식이다. 이게 좀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래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여기도 여유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해결하면 돼요. 근데 둘 다 여유가 없을 땐 짐 빼기나 날치기로 문제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통과시키는 거예요. 날치기로 혹은 짐 빼기로. 그래서 자, 마코 실력자들에게 시간 짐질 끌어라. 그냥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버텨라. 하는데 다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자, 여유가 없을 때 중심적 문제 해결을 재빨리 결정하면 그거는 날치기고, 인적 물적 자원이 여유가 없을 때 마코 실력자에게 시간 좀 끌라고 이렇게 끄는 힘을 주면 그게 뭐예요? 짐 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유가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인적 자원의 여유가 없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짐 빼기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일단 인적 물적 자원의 여유가 없을 때 마코 실력자들에게 시간을 끌어라. 이런 식으로 짐 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 빼기 작전에서 마코 실력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인적 자원의 물적에 여유가 없을 때 이렇게 보시고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인사 조직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문항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몇몇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난이도 차이가 몇몇 문제가 높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한 85점 정도면 잘 보신 것 같고요. 80점 정도까지도 그냥 어느 정도는 잘 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90점은 굉장히 잘 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80점 이하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점수대가 굉장히 평균은 굉장히 높은데 이제 고득점자가 좀 적은 이런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힘을 내셔가지고요. 꼭 합격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조금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신 분들은요. 아직 시험 남아있잖아요. 지방직도 남아있으니까 우리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화이팅 하시고요. 힘을 내셔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